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죠. 이번 대선은 이미 역대 최다 후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20대 대선 예비후보자 명부에는 지금까지 8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외에도 대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인물들이 여야를 합쳐서 거의 30여 명이 이른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총 14명이에요. 강성현, 김태호, 박진, 안상수, 오승철, 원희룡, 유승민, 윤희숙, 장기표, 최재형, 하태경, 홍성우, 홍준표, 황교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9명이 당내 경선에 도전해서 예비 경선을 거쳐서 6명으로 압축이 됐죠. 김두관, 박용진,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입니다. 그 외에도 김기천, 안철수, 윤석열, 장성민, 최대집, 김동연, 심상정까지 대략 지금 열거해드린 이름만 27명인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정말 많죠. 물론 이 사람들이 모두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는 않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겠고 막판에 마음이 바뀌어서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겠죠. 저는 이 대선 후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는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몇몇 어이없는 이름들도 눈에 띕니다. 하태경, 최대집, 김태호 이런 사람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바로 황교안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당이죠.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이자 이전 정권에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인물이죠. 황교안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도 자신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서인지 아니면 뉴스에 한 줄이라도 더 나오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발언들과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 기사들을 보면 참 어이가 없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다루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태극기 집회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발언인데요. 황교안은 지난 7월 19일 대구로 내려가서 지지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외형 확장을 위해 태극기 부대 등 강경 보수 세력과 거리를 둘 거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자 황교안은 모든 판단 기준은 국민이라고 답을 하면서 무엇이 강경 보수 세력인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집회는 법에 보장된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태극기 집회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법을 잘 지키는 태극기 집회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법을 지키는 태극기 집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전형적인 국민을 앞세우는 답변, 좀 식상한 답변이긴 한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판에서 선거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상대보다 조금만 더 득표를 하면 이기는 게 선거입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의 득표율만 봐도 2000년대 이후에 대통령들 중에 박근혜를 제외한 모든 대통령 당선자들이 득표율이 40%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48.91%로 가장 높고 김대중 대통령이 40.27%로 가장 낮아요. 이 얘기는 국민들 중에 절반의 지지를 못 받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탄탄한 지지층이라는 거죠. 힘을 모으고 결집할 수 있는 강성 핵심 지지층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당이 젊은 남성층들에게 지지도가 올라간 것, 또 이준석 당대표가 큰 인기몰이를 한 것 등이 이런 타겟팅 지지 세력을 만든 결과로 볼 수가 있죠. 현재 대선에 등판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하태경입니다. 하태경은 이준석과 맥을 같이 하는 인물이에요. 2030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고 안티페미니즘을 전제로 발언을 하고 있죠. 하태경의 공약을 살펴보면 여가부 폐지가 있고요.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남녀평등 군복무도 있습니다. 물론 여가부 폐지는 유승민도 주장을 하고 있고 남녀평등 군복무는 여권의 박용진 의원도 공약으로 걸었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공약으로 건 사람은 지금까지는 하태경이 유일한 것 같아요. 하태경은 자신의 핵심 지지층으로 젊은 남성층을 타겟으로 삼아 그쪽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작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은 자신의 핵심 지지층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 기독교라는 종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지내온 행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번 대구에 내려가서 태극기 집회는 악이 아니다. 집회는 법에 보장된 행위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물론 맞는 말이죠.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노총 집회든 성소수자들이 하는 퀴어 축제든 집회의 자유가 있고 법에 보장된 행위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이 그런 발언은 좀 부적절하죠. 작년에 태극기 집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불편을 겪었나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교주 전광훈 씨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다시 늘어난 확진자 때문에 좌절하고 상심을 했나요? 자신들의 동선을 숨기고 핸드폰을 끄라는 둥, 신용카드 쓰지 말고 현금을 쓰라는 둥, 역학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죠. 전국에 버스를 보내서 서울로 집결하게도 만들었고요. 8.15 태극기 집회에 의해 확진자가 늘어난 것,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중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방역의 구멍이 뚫린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민노총 집회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개돼지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의 집회도 분명히 잘못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방역을 방해하고 동선을 숨기고 역학조사를 회방 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태극기 집회 당시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요원들에게 침뱉고 행패 부린 일화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꼭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태극기 집회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교인들이 종교활동을 빙자해서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이없게도 법원은 전광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아마 더 힘을 얻고 난리칠 텐데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는 그 집회에서 돈을 걷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종교 집회다 보니 헌금을 걷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쳐요. 근데 여러분, 집회에서 돈을 걷는 게 정상인가요? 종교단체가 헌금 걷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 물론 할 말이 없긴 해요. 근데 종교단체면 정치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종교단체면 그 헌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해야 하고요. 그 거쳐진 헌금들이 어디에 쓰는지 전광훈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광훈의 어떤 카리스마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전광훈과 황교안의 커넥션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광훈에 의하면 황교안이 전광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목사님 장관 한번 하실래요? 이건 뭐 유명한 얘기죠. 설령 황교안이 진짜로 저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둘의 케미를 보면 정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광훈은 대놓고 황교안을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쓰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메시지 자체도 어이가 없습니다. 태극기 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 성조기도 들고 심지어 일장기도 들고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로를 자주 가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를 실제로 한 4-5번 정도 목격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1절, 8.15에 집회를 한다는 단체가 일장기를 들고 뭐 하는 건가요, 저게? 어르신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해요. 이제 의문이 생기죠. 태극기 집회는 종교 집회인가요? 정치 집회인가요? 황교안 씨가 이것 좀 명확히 제대로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교 집회라면 선거법 위반이죠.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치 집회라면 돈을 걷어서는 안 되죠. 근데 태극기 집회는 돈을 걷고 있거든요. 정체가 뭔가요, 이 집단은? 그런데도 황교안은 태극기 집회가 단순 집회라며 다른 집회와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집회에서 돈을 걷나요? 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집회에서 이런 대놓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나요? 심지어 황교안은 21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게 돌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태극기 부대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끌어안고 함께 가야 한다. 이제는 태극기 부대도 끌어안아야 한다.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라고 말을 해요. 말은 멋있어 보이죠. 근데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극우단체로 분류되는 집단이에요. 일베, 극우 유튜버들과 함께 말이죠. 황교안이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라면 그 말에 설득력을 갖추려면 극좌파도 끌고 가야죠. 극자는 우리나라 국민 아닌가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황교안이 태극기 부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앞에서 설명드렸죠. 태극기 부대가 황교안의 지지 세력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것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노인 공경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고 노인 세대들에 대해 마음을 닫고 심지어 혐오의 감정까지 갖고 있는 성향을 많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태극기 집회와 같은 극단적 성향의 어르신들이
활동이 자주 노출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급하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막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보여지는 행동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경이나 어떤 존경의 마음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아무튼 황교안 씨에게 묻고 싶네요. 정말로 태극기 집회를 문제없는 단순 단체로 보고 계시는지,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기 때문에 감싸주시는 것은 아닌지, 본인의 사고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단체가 문제없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황교안 씨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라는 황교안 씨의 말입니다. 황교안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라는 글을 올렸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헌법 제20조는 우리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면서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종교 활동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히 반대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 예배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구 서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솔직한 속마음은 이 등신은 뭐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황교안의 글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의미는 알겠는데 논리가 아주 이상합니다. 근거가 아주 이상해요.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나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걸 못 믿게 막았나요? 박해하고 괴롭히고 잡아 가두기라도 했나요?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든 정화수 떠놓고 다른 신들한테 기도를 올리든 그걸 누가 뭐라고 하나요? 지금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자꾸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사고를 치고 실제로 교회 종교 모임을 통해 코로나 전파된 과거 사례들이 많은 것이 팩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 혹은 종교단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기독교 교회는 타종교에 비해서 코로나 전파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찬양한다든지 통성으로 기도한다든지 따닥따닥 붙어앉는 예배당의 구조라든지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는 문화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 예배 같은 것들, 이게 자연스러운 교회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의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예배 인원을 줄이자, 제한하자, 대면 예배를 좀 줄이자, 이게 정부의 방역 취지잖아요. 이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난 1년간 전국 각 지역에 교회들과 기독교 종교단체들 또는 기독교 이단들이 했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이게 종교 박해이고 종교 탄압인지 적절한 방역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절이나 성당이나 다 힘들긴 마찬가지일 텐데 교세가 줄어들면 어쩌나 다 걱정이 되겠죠. 근데 종교의 자유 침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치고 반항하는 것은, 반항이란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겠지만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그렇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바로 그 이유, 돈 때문입니다. 헌금 때문이에요. 한국 개신교는 개교의 중심입니다. 절이나 성당과는 좀 구조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성당과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국의 수많은 그 교회들이 전부 각계 전투예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목사, 전도사, 교회 직원들 월급, 교회 운영비와 각종 시설 관리비, 모든 걸 각 교회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알아서 충당을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빈부 격차는 엄청나게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면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들의 수입원인 헌금이 줄어들고 11조가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물론 온라인 헌금을 낸다고는 하지만 모여서 드릴 때보다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계좌이체든 온라인 송금이든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자신들의 주 수입원인 헌금이 줄어드는 것 때문이면서 무슨 문재인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고 하고
거기에 또 누가 가짜뉴스 전파의 주범들 아니랄까봐 문재인 정부의 공산당 프레임까지 쓰여서 덮어 씌우죠. 공산당으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놀고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기독교가 유일하다니까요. 어디 여러분 언론에서 신부님들, 스님들이 이런 주장하는 것 보셨나요? 그런 거 안 하죠. 있더라도 극소수겠죠.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집단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왜 이러겠어요? 당연히 돈 때문이죠. 의사협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극우 기독교 단체도 그렇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과 경제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문제를 건드리니까 아주 기를 쓰고 현 정부에 완강하게 반항하는 것,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시나요? 결국 핵심은 뭐냐? 자기들의 권력,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거든요. 황교안이 종교의 자유 운운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극우 기독교 성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세요? 전광훈이 떠오르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20대들 또는 10대들의 무종교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개신교 종교인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극우 기독교 단체들의 행태도 분명히 한 가지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보여준 행태, 그리고 전광훈을 비롯한 그 극우 기독교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보였던 행태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누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할까요? 보고 있으면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황교안의 발언. 내가 방역 총책임자로 일해봤는데 이런 거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에이, 황교안이 아무리 덜 떨어진 인간이어도 정말 저런 말을 했으려고. 근데 정말 했더라고요. 자기가 메르스 때 방역 총책임자를 해봐서 아는데 지금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잘못됐대요. 진심 현우 터지고 빵 터졌습니다. 와, 윤석열도 그렇고 황교안도 그렇고 어떻게 저런 말들을 도대체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억상실이 걸렸는지 와, 진짜 대단들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인데 말이죠. 황교안의 글을 좀 볼게요. 정말 가관입니다.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으려 꾹꾹 참았습니다. 저는 메르스 방역 총책임자로 일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도 너무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백신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견뎌야 합니까? 그러면서 백신 수급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최근 백신 예약 시스템이 먹통되었던 것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또 혼자 오바를 하면서 급발진을 합니다. 이게 참 웃겨요. 뭔가 건수 하나 잡았다고 하면 혼자 막 오바를 하고 혼자 급발진을 해요. 한번 보세요. 국민 허탕, 헛수고가 재미있습니까? 가학 취미입니까? 이게 뭐 개소리인가요, 이게? 여기서 가학 취미가 왜 나와요? 이 시국에 국민의 헛수고를 재밌어 한다고요?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백신 예약 시스템을 일부러 먹통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가장 황당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황교안은 이렇게 말해요. 생색은 독차지하려고 근거 없는 큰 소리를 치다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책임져야 할 때는 모두의 책임이라며 슬그머니 회피를 합니다.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고통받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능도 양해가 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문재인 정부가 언제 생색은 독차지하고 모두의 책임이라며 회피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말 무능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온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어도 딱 두 부류는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과 같이 지난 정권의 실세들과 바로 조중동을 대표로 하는 보수 언론들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손가락질해도 방역에 있어서만큼 이 두 부류는 절대 문재인 정권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황교안이 먼저 내가 방역 총책임자로 일해봐서 아는데 라면서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했으니 한번 까놓고 이야기해봅시다. 제가 지난 영상에 언젠가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 황교안이 방역 총책임자로 있던 메르스 사태와 아주 간단히만 비교해보자고요. 메르스는 코로나에 비하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감염자도 많지 않은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국내 확진자 186명 중에 36명이 사망을 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초기 당시 감염자와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서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는 의료진에게만 공개한다라는 거였죠.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아주 난리를 쳤겠죠. 아무튼 문제는 이 메르스가 지역사회에 퍼진 게 아니라 병원들을 중심으로 퍼졌다는 데 있어요. 시민들은 불안한 거죠. 서울시 어떤 병원에서 메르스에 걸렸다는데 그 병원이 어딘지를 정부가 알려주질 않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당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2.6%가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병원이 어딘지 지역을 밝혀야 한다, 병원명을 밝혀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정보 비공개는 현행법에도 위반이 되는 거예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국민의 권리와 책무 두 번째 조항,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걸 무시하고 비밀에 붙인 거죠. 그때 총리가 황교안이었고요. 그때 황교안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염병 초기 단계에서 확진자가 한두 명 더 생겼다고 장관이나 총리가 나설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요? 장관이나 총리가 안 나서면 그럼 누가 나서나요? 전염병 초기 단계인데. 그리고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고 6일이 지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대요. 당시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서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게 5월 20일인데 26일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메르스가 퍼져서 국민들에게 공포로 인식될 때쯤에 우리의 조선일보는 뭐라고 기사를 냈을까요? 메르스를 지금과 같은 괴물로 키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거 조선일보 대단하죠. 코로나는 훨씬 더 큰 전염병이고 더 큰 타격을 전 세계에 줬는데 이거는 정부 책임이고, 코로나에 비해 작은 메르스가 제한적으로 전파되는데 이거는 국민들 책임이래요. 황교안의 발언이 이 조선일보와 반대가 되죠. 황교안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책임을 모두의 책임이라고 돌렸다면서요. 그런데 메르스 때 조선일보는 메르스가 퍼진 건 우리 모든 국민 때문이래요. 황교안 씨,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세상 모든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비난할 수 있어도 조중동과 황교안 패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요. 조선일보의 헛소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르스 당시에 조선일보는 철저하게 정부를 보호하는 보도를 냈어요. SNS에 떠드는 유언비어에 휘둘리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보도를 낸 것도 조선일보였고, 한국인의 위기 극복 DNA를 다시 모을 때다라고 보도를 낸 것도 보수 언론들이었어요. 천식 할머니도 메르스를 이겼다, 온 국민 나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한 것도 보수 언론이었습니다. 진짜 빵빵 터지죠. 우리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런 멋진 멘트를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정부 책임이 아니라 메르스는 국민들 탓이다, 물타기도 좀 하고 싶고 국민들을 단결하게 해서 이 비상사태를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조선일보가 급하긴 급했죠. 근데 메르스보다 훨씬 더 큰 코로나가 찾아왔는데 왜 문재인 정부 탓만 하나요? 왜 국민들 신문을 으쌰으쌰는 하지 않는 건가요? 조선일보는 왜 음모론을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는 건지 정말 생각해도, 니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나요? 메르스는 다른 나라는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유독 피해가 커서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조롱한 전염병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는 정부 잘못이 아니라 국민의 연대 책임이래요. 코로나는 반대로 다른 나라는 다 박살났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선방한 편인 거죠.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칭찬하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냥 다 정부 탓이래요. 이러니 조선일보가 쓰레기 신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신뢰도가 최하이죠. SNS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는 그 유언비어를 조선일보가 만들고 있어요. 국민들 휘두르려고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이제 메르스가 뭐의 약자인 줄은 다들 아시죠? 메르스는 병명 자체에 중동이 들어가는 전염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메르스 발병 2위예요. 우리나라는 중동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폐렴인데 중국보다 미국, 인도, 브라질, 유럽이 또 감염자가 많지 않냐라고 말하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 있을지 몰라서 덧붙이자면 메르스는 코로나랑 다르게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전파된 지역이 아주 제한적인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유독 발병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왔어요.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가 뭐라고 해요? 낙타고기를 먹지 말고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라고 포스터까지 만들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로 순진하게도 낙타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낙타를 키우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 싶었다니까요.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뭐 어이없게 뭔 낙타냐. 그래서 온갖 패러디도 많이 나왔죠. 정부의 대응과 대책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말을 살짝 바꿉니다. 그건 사실 중동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유의사항이었대요. 아주 입만 열면 구라질이죠. 놀고 자빠졌어요. 그러면 그 포스터를 출국하는 공항이나 중동 출장이 많은 사업장 같은 곳에 붙여야지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지역사회에 그런 포스터를 왜 붙이냐고요. 중동을 여행하는 사람, 그것도 메르스 발발 기간에 굳이 중동을 여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저딴 대응책을 나놓고 그런 변명을 내놓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들 지금은 식상해서 오히려 많이 안 쓰기는 하는데 이 헬조선이란 말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다들 아시죠? 언제 처음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메르스 사태 때부터입니다. 이때 참다 못해 나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서울시의 전염병 재난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고 메르스에 관련된 병원 정보를 공개했어요. 아까 정부가 공개 안 했다고 했죠? 이걸 공개한 사람이 박원순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결정이었어요. 당연히 정부와 마찰이 있었죠. 박원순 시장이 나서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정부도 더 이상은 비밀로 하지 못하고 여론이 박원순 쪽으로 기울자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황당하게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를 당합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중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었다라고 허위사실 유포로 박원순을 고소해요. 정말 좀스럽지 않나요? 검찰은 박원순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접수되자마자 빛의 속도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수법을 잘 한번 보세요. 김학의 사건 떠오르죠? 분명히 죄를 지은 건 김학의인데 그 김학의를 출국하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 조사하려던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고소 고발하는 이런 행태들. 또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한동훈 검사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핸드폰을 만지는 것을 보자 그것을 제재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독직 폭행인가 뭔가 말도 안 되는 단어와 혐의를 씌워서 오히려 역으로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부차적인 것으로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행위는 이때도 있었습니다. 정보를 공개한 박원순은 분명히 잘한 것인데 그 과정 중에서 뭔가의 잘못이 있다면 그걸 역으로 고소를 하는 이런 행태들, 이들의 수법은 정말 대단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메르스 당시 우리나라가 이랬던 나라였어요. 이랬던 정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은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였고 적어도 메르스 때 세계 주요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조롱했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소통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고 심지어 뉴욕타임즈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간 탈북자들이 메르스 때문에 다시 월북하고 있다라면서 믿고기도 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귀찮다 싶을 정도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죠. 재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정부의 대처 능력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근데 황교안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요? 혹자들은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취임한 게 6월달이다. 메르스 터지고 거의 한 달 뒤에 취임했으니까 황교안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황교안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진짜 그런 이유로 억울하다면 내가 방역 총책임자로 일해봐서 아는데 지금 정부 방역 엉망이야. 이딴 소리는 하면 안 되죠. 그때의 책임은 나 메르스 터지고 한 달 뒤에 취임했어. 내 책임 아니야. 이러면서 쏙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정부 비판할 때는 나 그때 메르스 총책임자였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용해 먹나요? 정말 한심한 작태죠. 그렇게 유능한 당신이 그럼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게 뭔데요? 작년 10월 27일 한참 국민들이 코로나와 싸울 때 미국으로 5일간 신앙 간증 모임 떠나겠다더니 뭐 하는 짓인가요?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해외에 못 나가는 상황에서 본인은 신앙 간증 모임을 떠나겠다? 국민들의 아픔, 고통받는 국민 운운하시는 분이 할 짓은 아니죠.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는 LA 갈래, 신앙 간증 모임 할 거야. 이랬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래 차라리 이건 애교 수준이에요. 지난 5월 황교안은 백신 사절단으로 미국을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백신 1천만의 분을 요청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웃기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에만이라도 백신을 지원 부탁한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꼴값하고 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가서 미국에 가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면서 저런 소리를 하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보여줬잖아요. 한미 동맹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 모습 어디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박근혜와 오바마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근데 황교안은 지가 뭔데 가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가 총체적 난국인 한국을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 이러고 앉아있고, 지가 뭔데 가서 백신 1천만의 분을 우리 국민의힘 당에 먼저 줘라 이러고 앉아있냐고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나라는 뭔데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정부의 공식 인물도 아닌 사람이 와서, 전직 국무총리가 와서 백신을 달라고 하나, 뭐 이런 콩가루 나라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 목소리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놀고 자빠졌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조차 이런 황교안의 방미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 분위기죠. 장제원을 비롯해서 주호영, 조혜진 의원도 확실히 문제가 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부정적인 분위기죠. 황교안 씨, 정신 좀 차리세요. 메르스 때 내가 총책임자였다,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시려면 그때 사태에 대한 책임과 미안함을 밝히시는 것이 순서이고요. 당신이 최근에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당신은 전혀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여전히 꼰대 같고, 그냥 여전히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는, 그래서 태극기 부대의 선봉장으로 앞에선 허수아비 같아 보여요. 최근 윤석열 지지율이 주춤하고 하락세가 완연해 보이니까 뭔가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것 같고, 뭔가 해보면 될 것 같고, 이런 희망으로 들리면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한 황교안 씨, 당신이 설 자리는 없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황교안의 뻘짓과 발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